네, 조금 쉬셨나요?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장에서는 이제 채용 관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채용하는 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인사 관리 담당자에 대한 중요한 자질과 덕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번 시간에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런 채용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런 모집과 선발 관리의 절차와 그다음에 성공적 취업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채용 형태의 변화를 이해하고 서로 대처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병원 조직에서는 도대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입사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용 관리의 중요성을 첫 번째 살펴볼 건데요. 과연 채용 관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채용 관리라는 것은 채용의 기반은 우리가 직무기술서 앞에서 직무 명세서를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우리 직무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직무기술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직무명세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이런 능력치들, 우리가 이제 개인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모든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관련된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그 개인들만의 능력치 자체가 있는데 그것을 기술해 놓는 게 직무 명세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용을 할 때는 채용의 기반 자체를 이런 직무에 대한 기술서와 명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발을 해서 각각의 선발된 직원들을 오리엔테이션하고 각각의 부서에 배치하는 이런 관리들 자체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채용 관리라고 한다. 그래서 채용 관리는 기반을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도대체 어떤 게 선발이냐, 여러분들이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지원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 병원에 또는 내가 여기 회사에 지원하는 그 지원자들 중에서 각각의 자격 심사를 통과해가지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거부하는, 잘라내는, 우리 이제 병원은 병원 행정사 또는 우리 병원은 워드 프로세서 아니면 우리 병원은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원을 뽑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이런 과정 자체를 우리가 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과 이런 선발의 경계 라인이 애매모호한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모집의 정의 또는 선발의 정의가 모집이나 선발이나 똑같은 의미 아닌가요? 똑같은 정의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집과 선발은 사실상 엄밀히 따지다 보면 모집과 선발에 대한 정의 자체가 조금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모집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지원자가 있으면 그 지원자가 지원서 자체를 내기 전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모집이라고 하고요. 선발이라는 것은 지원서를 일단은 내기 전까지의 과정을 모집이라고 한다 하면 그 지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출을 하고 인사에 대한 담당자 자체가 이 지원서를 검토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는 그 경계선 라인 자체가 우리가 선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기 전까지, 지원자 자체가 내기 전까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모집이라고 한다 하면 지원자가 이미 내가 지원서를 제출을 하고 그 지원서를 담당자 자체가 검토하는 시점부터가 선발인 거죠. 그래서 이 모집과 선발에 대한 의미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자의 직무 탐색이라고 해서 모든 개인에게 직업 자체는 우리 생애 목표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에게 직업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 담당자의 개인 직무 탐색 과정에서 이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도를 반드시 이런 지원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종을 선택할 때는 이런 두 가지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환경적 특성이죠. 그래서 그 환경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내가 직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가족이나 그다음 교육제도, 그다음에 동료, 집단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나는 아버지가 병원에 무슨 직종으로 들어가길 바라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해. 그래서 뭐 이런 가족들에 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적인 특성 자체에 의해서 직종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 특성이죠. 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내 성격이나 또는 나의 전공, 나의 능력, 그다음에 노동시장에 대한 특성이나 자원에 대한 이런 이제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 직종,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우리 이제 그 같은 경우는 병원 행정과를 보건 행정과를 나왔는데 그 보건 행정과에 맞는 그런 적성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내가 생뚱맞게 그냥 병원에서 취업을 하는데 뭐 간호사로 지원을 했다든지 의사로 지원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내 전공과는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직종을 선택할 때는 그 특성 자체를 어떤 특성의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각각의 직종을 선택하는 기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직무와 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입니다. 이 직무와 조직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접하는 기회가 우리 고용에 대한 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 우리가 이제 IT 자체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을 통한 취업 정보를 탐색하는 게 이런 정보의 수집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용 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시간 투자와 애착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 자체가 고용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우리가 직종을 고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것은 우리가 탐색의 효율성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을 제공해서 하는 방법이 이런 인터넷을 통한 취업정보 탐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무와 조직을 선택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주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 형태가 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의 개인의 특성을 제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최대주의자입니다. 자, 가능한 많은 인터뷰와 직무 제의를 받은 후에 선택하는 거죠. 자, 사랑방신문, 인터넷, 구인광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내가 이력서를 여러 군데 냅니다. 자, 여러 군데를 내고 그 이력서를 내는 곳 중에서 그 나에게 제안하는 제안 내용을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100군데든 1000군데든 10,000군데든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력서를 내보고 나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는지 또는 나에게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는지 뭐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근무 형태나 복지시설이나 복지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그 이력서를 낸 곳들마다 그 제안들을 다 전부 다 들어보고 그 중에 최고를 정하는 그런 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직무와 조직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사람 자체가 이런 최대주의자라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당주의자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제의와 마지막 제의를 비교한 후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내가 수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과 일치하는 직종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일치하는 직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냈던 최종적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어때요? 각각의 직무들과 각각의 직업들 군에서 나에게 제시하는 것들이 일치하게 되면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당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제의와 마지막 제의를 비교한 후에 선택하는 방법을 타당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적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의된 모든 직무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들에 대해서 비교한 후에 종합적으로 가장 우수한 직무로 제의를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직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 직무를 했을 때 이 회사에 또는 이 병원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냐 또는 내가 뭐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를 어때요? 잘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우수한 직무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무를 어때요? 수락하고 내가 그 직무를 행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상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보상적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리성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지리적 위치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급여 이런 것들을 따져봐가지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보상적 이런 접근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광산구 중에서도 첨단 쪽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첨단 쪽에 살고 있는데 내가 병원을 선택하려면, 병원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취업을 하고 그 직무를 하려면 내가 첨단 쪽에 있는 그냥 개인 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살 거냐, 아니면 나는 굉장히 따져봤더니, 또는 이렇게 최대주의자나 타당주의자나 보상접근법에 맞춰서 내가 고르고 골라서, 또는 내가 가장 나에게 맞는 직무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이제 방법들이 아니고 어때요? 그냥 우리 집 근처에 있으니까, 내가 출퇴근하기 편하니까 이런 것들만 따져가지고 그냥 난 그 병원에 가야지, 뭐 이렇게 개인 병원이나 개인적인 내가 취업 장소 이런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이런 비보상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지리적인 위치, 또는 아까 얘기했던 급여 부분, 뭐 내가 여기서 지금 첨단에 사는데 첨단에 사는 사람이 첨단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병원에 취업을 하려고는 하지만 내가 급여를 첨단이 아닌 저기 뭐 북구에 있는 오치동에 있는 병원에 있는 데서 급여를 20만원, 월에 20만원씩 더 준대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내가 그냥 급여를 조금 더 많이 주는 곳, 그쪽으로 해서 일단은 접근을 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가 이런 제한된 합리성의 근거에 선택하는 게 이런 비보상적 접근 방법에 따라서 직무와 조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형태에 따라서 이 네 가지 형태는 다 각각의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 형태가 각각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인재 확보를 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인재 확보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필요한 인재를 규명하는, 찾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시적으로 이제 뭐 이 직원 자체를 이제 적기에 이렇게 확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미래에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합한 직무 부여를 하는 것 자체가 성공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텐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필요인재 규명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꼭 필요한 인력의 수나 또는 요건들을 명확하게 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문화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성공적인 인재 확보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꼭 필요한 인력이냐, 또는 인력의 수냐, 그 다음에 회사가 추구하는 문화에 적합한 인재인 거냐, 이런 것들을 판명하는 게 우리 필요인재 규명이 되겠고요. 이제 적기 확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보해야 할 타깃 자체를 경쟁사보다 먼저 발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졸업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인재 자체가, 그러니까 인력 자체가 많이 쏟아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요. 나중에 만약에 미리 이렇게 직원을 뽑아놓고 OJT 교육을 시켜놓고 뭐 미리 교육을 시켜놨다라고 하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많은 인력들, 신규 졸업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을 때 그 중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내가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인재성을 파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점하고 또는 먼저 이렇게 발굴해서 현장에 적기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리크루팅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리크루팅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 신규 사원을 채용할 때 많이 하는 활동으로서 헤드헌팅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비슷한 용어가 있긴 있는데, 이 헤드헌팅이라는 용어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주로 이제 리크루팅 활동 같은 경우는 신규 사원을 이렇게 뭐 갖추어지지 않은 신규 사원을 채용할 때 하는 활동들을 리크루팅 활동이라고 하는데, 헤드헌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인재상을 미리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 인재를 미리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우리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키는데 우리 원무과에서 업무를 시키겠다. 만약에 이제 원무과에서 업무를 시키는데 전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산관리과나 아니면 전산에 능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리 이제 사전에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아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인재 확보를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헤드헌팅과 이렇게 유사는 하나, 리크루팅 활동 자체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리크루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신규 사원 모집할 때 이런 것들의 활동에 대해서 리크루팅이라고 하고, 헤드헌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인재 자체, 딱 그 우리 병원에 맞는 그런 인재를 채용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헤드헌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드헌팅과 유사는 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책에다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요. 적합한 직무 부여입니다. 확보한 인력의 적성이나 역량을 고려해서 직무 부여를 통해서 이런 직무 만족도나 인력 활용 자체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공적인 인재 확보 전략을 잘 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성공을 했다, 인재 확보를 잘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 관리입니다. 모집 관리는 모집의 전제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일단 모집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발을 전제로 해서 양질의 인력을 불러모으는 과정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 자체가 지원서를 이렇게 쓰기까지,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에 일련의 과정들을 모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집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 모집 방법을 확정해서 내부 모집을 할 거냐, 아니면 외부 모집을 할 거냐. 만약에 내부에서 원무팀장을 뽑아요. 근데 원무팀장을 뽑는데 내부에서 이제까지 그 사원들이 일했던 사원들 중에서 한 명을 채용을 할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다른 인재를 모시고 올 거냐. 그래서 이런 내부 모집을 할 거냐, 외부 모집을 할 거냐, 이런 이제 방법들을 확정을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 모집을 하는데 이런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과 선발의 절차 내용 자체는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표 7-2를 살펴보면, 처음에 인력계획을 세우면 인력계획을 세우고 나서 모집을 한다고 공고를 내죠. 그러면 모집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원자들이 지원서를 내기 전까지의 과정을 다 전부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읽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선발을 하는 거죠. 담당자 자체가 그 제출했던 지원서를 검토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선발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선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사람을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느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절차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절차들에 대한 각각의 내용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표 7-1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의 원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에서 모집할 거냐 또는 바깥에서 모집을 할 거냐, 이걸 이제 정하게 되는데, 일단 사내 모집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사 기록 카드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인사 기록 자체가 이 사람은 언제 입사했고, 그 다음에 입사해서 어떠한 업무를 해왔었고, 이 사람이 해왔던 업무 자체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때요? 굳이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 뽑지 않아도 내부에서 직원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사 기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목표, 우리 이 사람은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목표를 작성해서 그것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무의 개시나 공모제도. 자, 우리 원무팀장 뽑습니다. 지원해볼 사람 있으세요? 라고 내부에다 공모를 이제 붙이는 거죠. 그래서 공모제도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내 모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득이 있냐면, 이런 병원 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와 또는 충성심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그냥 누구 병원장의 사돈의 친척, 아니면 병원장 와이프의 동생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면 사실상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 또는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공한 인재상을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사내에서, 원내에서 또는 그 내부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했던 업무들이나 인사 내용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뽑게 되면 굉장히 공정성과 그 다음에 사기와 충성심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부 모집인데요. 외부 모집은 주로 이제 직업 소개소나 직업 중개소 또는 교육기관이나 광고, 그 다음에 임직원들이 추천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파견 고용, 누군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파견해서 이렇게 고용을 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외부 모집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인재들 같은 경우에서도 유능한 인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 병원의 수익성을 굉장히 높여야 되는데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무슨 마케팅 뭐 석박사가 다 있고 마케팅에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인재로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병원은 어때요? 내부에서 있었던 직원보다 외부에 있었던 직원을 데려오면서 그 외부에 있는 직원 자체가 우리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잘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병원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부로부터에 대한 유능한 인재에 대한 수혈과 그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 보면 우리가 내가 이제 병원의 원문과에서 근무를 10년을 했어요. 자, 10년을 했으면 내가 이제 만능 과장으로 살 수 없어. 근데 나는 부장으로 올라가고 싶고 팀장으로 올라가고 싶어. 근데 외부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을 딱 데려와가지고 앉혀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별로 없던 거야. 그럼 어때요? 내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여기에서 일한 수고는 굉장히 이렇게 허무하게 되거나 사기가 저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모집하면 이런 유능한 인재의 수혈에 이런 장점도 있지만 사실상 직원들에 대한 사기의 저하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집할 때는 내부에서 모집할 거냐 외부에서 모집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모집을 알아봤는데 선발관리입니다. 선발관리는 우리가 이제 담당자 자체가 지원서를 검토해서 이렇게 뽑는 것을 선발이라고 한다 했죠. 자, 선발의 절차는 우리가 조직 목표에 부합해서 그런 여부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예비 면접을 보죠. 그래서 예비 면접을 보고 지원서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평가를 하고 이제 혹시 만약에 필요하게 된다면 이제 각각의 지원자들마다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최종적으로 면접을 본 뒤에 그 사람이 과연 뭐 범죄나 아니면 다른 이제 이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하고 그 사람이 건강한지 신체 검사를 한 뒤에 채용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발 도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런 타당성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발을 할 때 그냥 우리 병원장님의 친인척이니까 우리 병원장님의 누구 조카니까 우리 과장님의 뭐 아들이니까 뭐 우리 팀장님의 뭐 와이프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상 타당성 자체가 보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얼마나 뭐 뛰어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 능력을 어때요? 뛰어난지 뛰어나지 않은지 타당성 자체를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선발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타당성의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 시험이죠. 시험. 그래서 가장 그 타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제일 일관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격 검사, 적성 검사, 직업 흥미 검사, 일반적인 지능 검사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인재인지 또는 내부에서 뽑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면접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보는 것도 있긴 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어떠한 내용을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각종 자기소개서의 내용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확인이나 평가를 하면서 면접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면접의 방법들 자체는 여러 가지 면접법들이 있어서 뭐 이런 종류들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형적 면접, 비치시적 면접, 스트레스 면접, 패널 면접, 집단 면접 뭐 면접의 스트레스 면접이 뭔가요? 사실상 스트레스 면접 자체는 지원자에 대해서 좀 짜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사실 이제 면접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그냥 정형적이나 아니면 뭐 비지시적이나 패널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면접, 뭐 스트레스를 지원자가 받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 자체가 지원하는 지원자에게 스트레스 상황을 줍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짜증나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를 잘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악성 민원이 많죠. 왜냐하면 내가 몸이 아파서 치료받으러 왔는데 내 생각엔 치료가 잘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민원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민원이 일반적인 민원보다는 악성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 직원들 같은 경우나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면접관이 일단 시켜봅니다. 그러면 그 지원자 자체가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서 잘 극복하면 당연히 어때요? 선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그냥 이 사람하고 싸워버린다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그냥 해소 안 하고 또는 풀이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스트레스 자체를 그냥 받는 걸로만 끝난다 라고 하면 사실상 이 지금 면접관 자체가 원하는 그런 인지상이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면접의 각종 종류들이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선발 부분은 반드시 타당성 자체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면접을 할 때 면접자는 반드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면접에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지원자가 아니죠. 면접을 보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인사관리 담당자가 될 거기 때문에 인사관리 담당자는 사실상 면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는 반드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자, 면접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반드시 정해놔야 되고요. 그다음 수단과 방법, 그다음 질문에 대한 충분한 내가 준비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내가 질문한 사람인데 질문 자체를 어버버하겠어요. 그리고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았어. 그러면 지원자 자체는 그것에 대한 답변 자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편안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게 이런 지원자에 대해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편안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면접자의 대답과 전반적인 인상 자체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메모해서 이 사람의 말하는 태도나 또는 말하는 습성이나 또는 말하면서의 얼굴 표정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놔야지 면접관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면접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자는 반드시 주관이 자기 생각을 배제를 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아니면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랬는데 내가 어때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별로였지만 이 사람이 얼굴이 예쁘니까 또는 외모가 좋으니까 또는 이 사람이 고학력이니까 당연히 잘하겠지라는 나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 자체를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 시에는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 자체는 질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면접관들 자체가 제일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특히 성이 틀린 면접관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여성 면접관이나 남성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나 남성 지원자들한테 하는 이런 이제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가끔 하는 면접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면접관들은 사실상 그게 뭐 그냥 나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지원자 입장에서는 나는 성희롱을 당했다. 또는 내가 좀 약간 수치스러운 그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성희롱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면접관 자체는 면접 시에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 자체는 질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사관리 담당자가 되시면 이런 면접 시에 면접자의 유의사항을 꼭 반드시 지켜서 면접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 버리네요. 자, 병원에서 그러면 신입사원의 면접 평가표에 얘는 여러분들이 책 442페이지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한번 보시면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첫인상, 용어나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태도, 그러니까 표정이나 인상, 복장이나 호감 인상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들어왔는지 이런 인상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력이나 이해를 봅니다. 내가 질문을 면접관이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자체가 엉뚱하게 합니다. 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질문에 맞는 답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을 길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간단 명료, 나의 생각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설득력 있고 질문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적극성과 자기개발의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성, 아이디어가 많은지, 그 다음에 새로움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지. 왜냐하면 고인물 같은 경우는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병원의 신입사원으로서는
면접을 볼 때 평가받을 수 있는 평가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협조성. 서로 이렇게 각각의 팀들에서 팀워크나 아니면 배려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상사에게 복종을 한다는 것은 요즘 세계에는 사실상 잘 안 맞는 건데, 그래도 상사의 말에 대들거나 또는 반감을 이렇게 많이 한다면 신입사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가 내 생각을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뽑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대들 수 있겠구나, 또는 이 사람이 나에게 반감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생 및 직업관에 대해서 원만한지 건전한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뚜렷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타 질문들까지 병원의 신입사원으로서 갖춰야 될 면접 평가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만약에 취업을 하시게 되시면, 3학년 졸업을 하고 나셔서 취업을 하게 되시면 이런 평가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지켜서 면접을 보셔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되더라도 이런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셔서 지원자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최근 국내 종합병원의 면접 질문 사례들인데요. 자신의 특성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평소 어렵고 도전적인 일을 선호합니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정도는 얼마나 되죠? 대학교 때 전공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발전을 도모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평소 생활에서 배우는 자신을 예방하는 구체적 사례는요, 실패한 사례와 그것으로부터 배운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어려움을 이겨내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둔 구체적인 사례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요즘 이제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한 면접관들이 지원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면접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조금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수업 바로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